저는 사실상 오늘도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지만 네. 이런 방송이 별 의미가 없다. 아,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방송이 의미가 열심히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의미가 네. 없는지 설명을 빨리, 해드릴게요. 빨리 물건 보러 가야 돼. 아, 푸세요. 통제가 안 되는 두 분을 모시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부동산 성공 투자 정창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8년의 부동산 경제학, 그다음에 부동산 꼰대들 김학수 대표님과 함께 3명이서 하는 합동 방송 긴급하게 편성을 해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게 오늘 좀 엄청난 발표를 했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이 부동산 특히 이 비아파트 시장에서 이제 완전 전환이 될 수 있는 1월 12일인데 이제 새롭게 전환돼서 비아파트 시장이 갖고 나갈 편성을 해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죄송해요. 스타트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개판입니다. 방송이 아니라 방송에 신경 쓰시라고. 아니, 몇 분 들어왔나 네. 보려고 제가 네. 한번 펴봤어요.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잡고 싶다니 어벤져스랍니다. 어벤져스. 여기 오늘- 질문이 하나 와서 질문 들어온 거부터 잠깐 얘기해도 오늘- 될까요? 아, 예, 하십시오. 자유로운 방송이니까. 예, 자르지오님이 신공동동 5-5번지 16년차 뉴마인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제주에는 그렇죠 1구역, 6구역, 7구역이 모두 개발된다고 하는데 우리 자르지오님 집만 빠져 있대요. 이걸 어찌해야 될까요? 이번 부동산 정책 발표에 의하면 노후도 완화한다는데 5-5번지 구역도 개발이 될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뉴마인 아파트가 이제 뭐 규모가 크지 않고 아파트 단지가 좀 작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위치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노후도도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전면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상가들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 하나는 이제 이 아파트만 갖고는 재건축하기 자체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이제 통합 재건축을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2018년부터는 통합 재건축이라는 게 없고 그냥 재개발로 다 갑니다. 그냥. 도정법이 바뀌어갖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개발로 가기에도 그 주변 토지대가,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 공역동 자체가 아시겠지만 토지대가 상당히 많이 지금 상승되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입지는 상당히 좋고 노후도도 어느 정도 되지만 주변 여건상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재개발 같은 걸 원하신다면 나중에 이 부동산 꼰대들 우리 해주시죠? 많이. 안 해주시면 랜드스타 SS로 오시면 되고요. 혹시 안 해주시면 부동산 한국사로 오시면 됩니다. 네, 오시면 제가 이제 뭐 갈아타는 방향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어찌됐든 오늘 그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 나온 부동산 대책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최근에가 2013년도였어요. 그 당시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을 시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2013년도에 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매도하게 되면 그걸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 구축에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내용들도 보면, 근데 그때하고 약간 틀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틀린 게 뭐냐면,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공급이 너무 지금 부족한 거죠. 지금 인허가 물량이라던가, 지금 착공 물량이라던가 지금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22년도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23년도 통계치가 특히 비아파트 물량들이 착공 물량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오늘 1월 10일 날 이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적인 혜택, 이 주어지면서 이 오늘 이제 부동산 대책이 좀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룰 내용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이라던가 다주택자에 대한 뭐 양도소득세, 취득세, 뭐 종부세, 보유세라든가 이런 세제적인 혜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임대 사업자도 지금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이제 규제 완화. 요거는 뭐 항상 한결같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오늘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김학수 대표님과 황교안 대표님과 함께 한번 가감 없이 알겠습니다. 가감 없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셨어요? 긴장했죠. 갑자기 MC를. 아니 MC를 안 하시니까 아니 여기 집주인이 MC를 안 하시니까. 알겠어요. 일단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일단은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배경이 서울은 공급 부족. 그래서 서울은 공급 부족인 거고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 네. 이제 반대죠, 완전히. 맞습니다. 이제 다른 부분으로 해가지고 다른 대책이 나왔는데 네. 대부분의 분들이 서울의 공급 부족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네. 특히 이제
지금 대책 같은 경우는 비아파트 그러니까 공급 부족에 관한 보완 방안하고 비아파트 그러니까 서울이 공급 부족이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전세가 상승.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상승을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상승을 막으려고 근데 아파트로 이 전세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공급하려고 그러면 10년이 걸려버리니까 빨라도 그거를 지금 패스트트랙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서둘러도 10년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 네.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통해서 정비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10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아파트는 우리가 좀 단지가 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같은 경우는 3년에서 4년이면 공급되거든요. 그럼 제일 심각한 게 2017년이니까 네. 지금 또 서두르면은 2017년에는 공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전세가를 좀 잡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비아파트를 서둘렀어요. 그 원희룡 장관부터 서둘렀죠. 근데 원희룡 장관이 건든 게 공급자를 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PF 돈을 더 많이 주고 조금 더 짓게끔 해주면 사람들이 지을 줄 알았지. 근데 안 지었잖아요. 왜 안 지었냐면 수요가 없으니까. 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 이제 이번에 네. 나온 대책이 좀 다른 게요. 기존에는 공급에 대한 대책만 나왔거든요. 근데 그 1월 10일 오늘 나온 대책이요. 처음으로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수요에 대한 대책들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신년 들어서 이제 신임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거잖아요. 네. 앞으로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계속 나올까요? 아니면 이번이 끝일까요? 오늘 대책들을 보면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어떤 들어 부분에 대해? 최근에 나왔던 뭐 수요 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택 가액이라든가 네. 이제 지역이라든가 이게 또 디테일이 다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우리 특히나 이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주택임대 사업자 많으실 거예요. 이 주택임대 사업자 중에서도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보증보험 때문에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126%. 예, 공시가격 126%로 적용되면서. 근데 오늘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 임대보증 요건도 좀 시세 반영을 좀 시켜주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다 이제 각자 의견이지만 제가 예상을 해보면 공시가격 기준을 좀 높여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보면 사실 이거 국토부에다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안심 전세 앱이라고요.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시세 반영해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시세가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왜 그 안심전세 앱을 활용을 안 할까요? 국토부에서. 아, 그러니까요. 그게 저도 한번 들어가서 지금 봤는데 되게 잘 해놨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그래서 건의를 해보세요. 건의를 한다고 맨날 얘기하죠. 방송에서. 어떻게 우리 황현 대표님이 먼저 해주시고 좀 총대 한번 매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 꼰대님은 네. 김꼰대님은 저는 나올까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빙산의 일각. 빙산은 그러니까 스타트인 거고 지금 국토부 장관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주일 만에 발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이분도 지금 뭐 인사하는데 일주일인데. 네. 그죠? 그리고 또 청와대도 불려갔더구만요. 그럼 그것만 해도 벌써 일을 거의 내가 봤을 때 이틀 만에 이거 만든 거예요. 그럼 이틀 만에 제대로 보고를 받고 제대로 이분이 아무리 관료 출신이지만 제대로 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급하게 그렇죠. 우리가 뭐 나왔을 수도 특례 있다. 제외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용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럼 이제 특례 제외 있잖아요. 저 좀 이따 해드릴 건데 1세대 1주택 특례 제외를 하겠다. 주택세 제외하겠다는데 제일 민감한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복잡한 문제나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거를 써놨다는 거는 자기네끼리도 논의가 잘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걸 하루 이틀 만에? 아까 보면 그 1세대 1주택 특례 미적용 시키겠다. 이 네. 내용이시죠, 지금? 네네. 예. 그것도 그거에 대한 것들도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완이 아니고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될 게 뭐냐면 주택수 산정 제외와 거주주택 비과세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특례 제외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보완책들이 조금 더 나와야지 이게 시장에 현실적으로 반영이 돼서 거래가 활성화되는데 좀 주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문구를 해석해서 하나씩 잡는 거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향을 봐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 죠 중요한 거죠. 서울의 방향. 그러니까 서울은 비아파트로 공급을 채우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빨리 하겠다고 하지만 본인들도 알 거야. 재개발 빨리 해봐야 8년이에요. 현실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8년 될까? 그렇지. 안 되지. 그거 다 알잖아요. 전문가들이시니까. 워낙 잘 아시니까. 재건축은 10년?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세를 잡기 위해서 공급할 수 있는 건 비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아파트는 공급을 많이 할 때까지 해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발표난 거는
제가 봤을 때 20개 중에 한 개예요. 20개 중에 한 개.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다 같이 안 이야기들이 사야 돼. 나오겠다. 다 같이 한 1년만 안 사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1년만 안 사고 전세 뛰잖아요. 그러면 10년간 양도세 비과세 나올 거예요. 5년간 양도세 비과세 나와.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뉘앙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윤 대통령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기존의 그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아가는 건 아니다. 그냥 자유롭게 시장에 맡기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했거든요. 그게 국토부 장관인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맞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없어진 게 아니라 다 없어진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밖에 네.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전 같이 뭐 양도세 감면 혜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합산배제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번에 나오니까 뭐 종부세 합산배제는 큰 의미는 없지만, 이제 그런 혜택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 조금 그래서 구체화돼서 그렇죠. 시기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떼어놓고 이제 그런 혜택들이 앞으로 그런 이제 얘기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다 나오겠죠. 예, 디테일하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급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이나 비과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잖아요. 그럼. 근데 전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제 제가 세미나 때 이제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금값이 됐던 뭐 주식시장이 됐던 뭔가 됐던 호재가 많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시장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일단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죠? 호재로 네. 받아들이고 네. 있지. 네. 그죠? 근데 이 호재는 누구한테 호재냐면 산 사람한테 호재예요. 올라갈 거니까. 그지? 네. 근데 반말은 대기자는 예. 대기자는 대기자는 빨리 사야지 호재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대기자는 빨리 사야지 호재지. 네. 근데 보유자는 보유자는 올라가면 호재죠. 이거를 급하게 지금 팔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물건 네. 걷어들이겠지.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호재고 어떤 사람한테 악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기 수요한테는 이게 악재일 수가 있어. 분명히 어저께 저 빌라가 3억인데 대책 나오고 나서 그 3억짜리가 들어가. 그러더니 어떤 사람은 4억에 내놔. 뭐 안 사고 안 사고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막연하게 시장 참여자로서 계속 나는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 내가 접근할 맞습니다. 수 있으면 접근을 해야지 더 좋은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올 작년이죠, 작년 초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요 정말 많이 하락된 데가 40% 하락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억짜리가 6억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더 많은 하락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을 거고 7억 선, 8억 선, 6억 선에 사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들이 지금 웃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너무 이게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쯤이면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앞으로 한 2달간은 되게 빠르게 돌아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빠르게 돌아가는 타이밍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오늘도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지만 네. 이런 방송이 별 의미가 없다. 아,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방송이 열심히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의미가 없는지 설명을 빨리, 해드릴게요. 빨리 물건 보러 가야 돼.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영상만 보는 게 아니야. 오늘 나온 대책이 앞으로 한 2, 3일 동안 엄청나게 쏟아질 거예요. 유튜브 안에. 부동산 관련된 사람은 다 이 영상을 찍을 거란 말이야. 네. 다 보겠죠. 네. 그리고 또 한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세미나를 다니실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정보는 이게 더 듣는다고 별 의미가 없어. 제가 봤을 때. 누가 얼마나 빨리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동산이 항상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복을 하잖아요. 네. 자, 상품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고 강남은 올라가는데 강북은 떨어질 수 있고 빌라는 올라가는데 오피스텔은 떨어질 수 있고. 근데 저는 관심 있는 게 올라간 건 관심 없거든요. 그렇지. 항상 이 올라갈 게 중요한 이 거니까. 바닥을 항상 바닥을 관심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바닥에서도 올라갈 거를 제일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강남 아파트라든지 재건축 아파트, 한강변의 재건축 아파트는 관심 없어요. 너무 고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올라가겠지만 올라간 걸 또 올라가기엔 너무 이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이제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좀 예, 낮다. 그러면 저 관심 있는 건 강북의 아파트, 예. 노원구의 아파트, 창동의 아파트. 그러니까- 얘네가 언제 올라갈 거냐, 이 바닥에. 그 다음에 또 빌라. 근데 강남의 빌라나 대부분의 빌라가 지금 바닥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바닥에 있는 서울시 빌라. 전체 빌라가 네, 바닥이죠. 그다음에
오피스텔 중에서도 양질의 오피스텔 수익률이 6% 나오는 것들 예, 월세가 좋은데. 프로 나오는 게 있다. 용산이나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하락해서? 하락하고 월세는 뛰어서. 오케이. 근데 5%에서 6%면은 우리 기준금리 3.5%죠. 원룸형 오피스텔 얘기하는구나. 아니에요. 투룸형도 그래. 투룸형도 6%가 네, 나와. 왜냐면 요즘 월세가 투룸 웬만한 위치 좋은 것들이 250씩 받아요. 여기 수익률이 5에서 한 6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대출 레버리지 이용 안 했을 때 이용 안 해도 안 하고 이제 보증금 좀 받고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왜냐면 이 대출이 요즘 잘 안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면은 지금 기준금리 3.5%일 때는 우리가 플러스 2를 봤을 때 5.5만 나온다면 최고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채권보다 조금 높으니까. 근데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5까지 올라가다 떨어지지. 그러면은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률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은행 금리도 이제 4% 이하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시장금리 지금 고정금리 네. 지금 3.7%가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저는 네. 이 분명히 바닥에 있는 부동산 중에서도 뭐 양질의 것들이 있는 건 그거에 관심을 갖는데 관심을 갖는데 얘가 언제 올라갈 거냐가 관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대책이 제가 봤을 이 때는 바닥을 좀 끌어올려주지 제가 않을까? 봤을 때는 시장이요. 음. 뭐 김학수 대표님이나 우리 황현 대표님이나 아마 동의는 하실 거예요. 그냥 예전의 시장과 완전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빠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초단기 시장이죠. 지금. 시장 초단기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보면 시장이 뭐 10년 주기설이네, 20년 주기설이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 시장을 보더라도 어때요? 2월 달부터 빠르게 반등해서 또 9월 달에 식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은 이게 진폭이 상대적으로 아주 간 주기가 짧아지고요. 예, 진폭은 또 상대적으로 커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대책이 좀 의미가 있는 게요. 그동안 계속 이번 정부 들어서 공급에 대한 대책에서 이번엔 수요에 대한 대책이 나온 거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시발점이 될 수가 있다. 전환. 요거는 아마 뭐 많은 분들이 동의는 하실 거예요. 예, 예전 시장하고 지금하고는 틀린 게. 자, 그러면 시점에서 아니 그래서 바닥에 있던 것들이 전환되면서 올라갈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찾는 게 숙제인 거잖아요.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다. 그러니까 네, 재개발 맞습니다. 구역적 요건을 완화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노후도를 지금 뭐 3분의 1이니까 67에서 60으로 완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직은 발표 안 했는데 접도율, 그다음에 뭐 과소필지, 네, 호수 밀도. 네, 호수 밀도를 완화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완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게 완화가 되면은 네. 지금 있는 모아주택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완화가 될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렇죠.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네, 생기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재개발 되게 쉬워지잖아요. 엄청 쉬워지죠. 예. 그리고 거기다 속도까지 내겠다고 하니까 이러면은 재개발 시장이 좀 많이 바뀌거나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어떤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까지는 구역 지정이 된다, 소문난다라고 투자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지정이 쉬우면은 구역 지정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에 나온 내용도 보면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자료를 보고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할 일이고 이게 보면은 일단은 이제 정비사업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노후도도 60% 맞으면 무조건 재개발. 50%까지. 예, 그건 이제 촉진지구의 경우에. 촉진지구랑 예. 소규모 주택 재개발. 예, 그러니까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도 원래는 사실은 소규모인데도 67%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50% 로 그것도 바뀌었으니까. 이제 다 완화를 시켜주겠다는 내용이기 네. 때문에 현재는 모아도 50%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항상 투자라는 게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완화를 해주는 것 자체는 이제 방향성을 정해졌다. 예, 그러면 그런 지역들이 사실은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아직도 그런 지역들이. 그래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선점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방향성은 정해진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또 보면은 투자를 할 때 보면 어찌됐든 초기 재개발 때가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선정되거나 지정되기 이전에 가격이 많이 오른 것처럼 앞으로 이 오늘 나올 발표를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정비사업체 같은 경우에도 뭐 모아라든가 신속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가 될 거다. 좀 이런 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 또 정비 요건이 완화가 됐으니까 예, 근데 그런 대신 희소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앞으로 저는 그렇게 재개발 안 봐요. 시장이 네. 저는 게 저는 똑같이 생각해요. 네. 이 김꼰대님이랑 똑같이 생각하는 게 이제 과거에는 재개발의 제재만부터도 프리미엄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5억, 7억 붙었단 그렇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떨어지- 재개발이 이제 너도 나도 재개발이야.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10집 중에 한 2집이 재개발됐다면 이제 10집 중에 5, 6집이 재개발 맞아요. 중인 거예요. 네. 그럼 희소성이 떨어지죠. 이제 여기서부터 엄청난 차별화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거긴 저도 동의를 그러니까 해요. 양극화 차별화 시장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입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지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입지에 대한 중요하고. 프리미엄이 네. 이제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 정말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한강변. 근데 이 뻔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상식이다 보니까 그런 쪽 위주로 그러니까 입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개발이 진짜 난무하다 보면 그러니까 난무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는 그만큼 재개발이 많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재개발이 돼도 피가 안 붙는 지역이 생길 수도 있다. 아,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도 네. 지금 우리가 노타운들을 보면은 사실 입지 안 좋은 데들은 지금 프리미엄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가 뭐 그런 게 크고. 제가 옛날에 그 재개발 특히 빌라를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서울하고 경기도를 나누어서 완전히 구분을 시켰어요. 왜냐면 경기도는 빌라 투자하지 말라 그래요. 특히 개발을 바라보고. 왜냐면 경기도의 아파트는 6억이에요. 그렇죠. 신축이 30평대가. 근데 걔를 짓는 공사비가 4억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재개발 할 수 없잖아요. 없지. 왜냐면 기존 거를 내가 2억에 샀어. 근데 이 아파트 공사비를 6억을 줘. 그러면 6억을 들여서 6억짜리 아파트를 받으면 누가 개발해요? 대표적인데 인천 같은 데도 그런데. 네, 그러니까 근데 인천 구도시. 네. 네. 근데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도 공사비가 많이 뛰었잖아요. 그리고 빌라 값도 많이 뛰고.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자가 뛰니까 기회비용도 이제 금융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재개발할 때 빌라 들어가는데 12억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빌라한테 강북이. 분담금이. 근데 그 주변에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12억이에요. 그럼 그런 지역은 아무리 개발을 진행한다고 해봤자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이런 것도 좀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좀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하는데 지금 원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원가가 올라가면 판매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판매가를 올려서 수요자가 사지 않는 지역들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앞으로 이제 펼쳐진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 우리 레서 팬더님이 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오늘 주제가 국회 법안이 필요한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게 재건축만 보더라도 안전 진단을 이번에 안 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국회 통과해야지 되는 거라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하는 바로 거는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바로 진행이 되는 거고 법안 상정 사항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이번에 뭐 실거주 의무 폐지 뭐 입주권에 대해서 뭐 해주네 안 해주네 맨 처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습니까? 맞습니다. 네. 둔촌주공 같은 경우. 그리고 국회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번에 나온 내용들도 보면 그냥 시행령 통과로 그냥 이제 국무회의 의결해서 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 예, 노후 요건 완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법을 바꿔, 조정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개정되지 않을까요? 조례로 개정을 할 수 있잖아요. 일단 법이 이제 우선시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야가 갈등이 많은 것들 있잖아요. 법안들 보면 뭐 세제 혜택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또 앞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온 자료들도 보면 자료들이 있어 좀 예민한 거에 대해서는 국회 통과 가로치고 써 있어요. 돼야 된다. 조그맣게 예. 써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황현 대표님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세한 것들에 너무 일일비하지 말고 전체적인 방향성을 봐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 통과나 이런 것들 떠나 전체적인 방향성이 돼서 실제로 공급이 안 이루어지면 더 문을 열어주게 된다. 그것도 이제 시행령이나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국회 통과하는 것도 몇 개 있는데 아직은 이 방향성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1월 말이나 구정 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2월 안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2월 네. 안에는. 이제 세부적인 것들 다 나오겠죠. 네. 세부적인 것들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을 개선하겠다. 네. 그리고 세제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급 규제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집을 좀 더 크게, 그다음에 주차를 좀 더 완화해서, 그다음에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베란다는 이제 내부에 있으면 베란다고, 네. 발코니는 실외부에 있으면 발코니니까 발코니는 확장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오는 건데 이게 집에 발코니가 있어서 잠깐 나올 수, 그러니까 1번씩인 거죠. 그거 너무 좋죠. 1번씩으로.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오피스텔 자체가 이 뭔가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늘어나면서 오피스텔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규모가 작을수록 네. 예, 규모가 작잖아요. 오피스텔 네.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외부 테라스라도 만들어지게 되면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주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주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이게 한 얘기가 나온 지 한 5, 6년 됐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해보겠다라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고 이렇게 이제 공급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소형 주택의 질이 조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수용 주택 이제 구입 부담을 낮추고 네. 이제 등록 임대주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수요를 살리겠다는 거죠. 요 소형 주택을 갖다가 앞으로 2024년 5년도에 구입할 경우에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를 제외하겠다. 아파트를 빼고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네. 그다음에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6억 이하. 네, 지방 이게 사고. 엔드냐 아니면 따로냐. 근데 이게 엔드죠. 엔드죠. 네, 엔드죠. 6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6억 두 이하.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죠. 요거가 그리고 기준인 거고 6억 이상이냐 이하냐. 이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 기준인 거죠. 일단은 24년 5년까지죠. 이 기준이.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 저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첫 번째 규제 완화 대책이잖아요. 네. 이게 한 번에 끝날 것이냐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올 것이냐라고 여쭤본 이유가 지금 기간을 정해놨잖아요. 그죠?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근데 이때 소정의 성과가 안 나와.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주택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적다든가 아니면 경기의 여러 가지 뭐 악화로 인해서 실제로 실질 구매 요건들이 많이 떨어져서 아무리 많이 지어도 안 팔려. 전세 사기 때문에 좀. 예, 예를 들면 그러면 이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추가적으로 그렇게 봐요. 또 이제 연장을 시키겠죠. 예, 그런데 이제 요런 거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60제곱미터에서 6억까지잖아요. 그죠? 예. 어설픈 애들 있잖아. 6억 3천, 4천, 5천. 요런 애들은 가격이 반강제적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예, 6억대, 그러니까 6억에서 7억대의 비주거용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6억 이하로 가격이 하락하는 수도 있기 그렇게 때문에 약간 공급자 입장에서도 네. 판매자 입장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판매자 입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자들한테는 어쨌거나 이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수요보다는 투자자들 수요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빌라는 다 재개발을 보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런 게 이제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렇게 일시적으로 풀은다고 하더라도 공급하기 위한 여건이 지금 그대로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생각보다 공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6억이라는 또 기준 잡혀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급 여건 자체도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요 2년 안에 모든 게 다 해소가 된다? 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조금 이제 좀 퀘스천 마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공 실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죠. 2년 동안 착공 실적에 따라서 생각보다 착공 실적이 많지 않으면 허가 실적보다는 중요한 게 착공 실적이니까. 왜냐면 네, 그러면 이제 기간을 연장하겠지. 지금부터 2년에 3년은 무조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지금부터 지어도 어차피 2, 3년 이상 걸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전세가 많이 뛴다라고 한다면 좀 혜택이 많이 더 열리겠죠. 네.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는 6억이란 기준이에요. 아까 좀 전에 말씀 네. 잘해주셨는데 네. 이 6억이란 기준이 되게 이 시장의 비아파트를 흔들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지. 옛날에 9억 이하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제 9억, 8억인 게 이제 9억으로 뛰고 9억 5천 되는 게 9억으로 떨어졌잖아요. 이하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비아파트도 6억이라는 기준에 맞추다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공급자분들이기도 하니까 이 6억 이하의 용산이나 한강변 또 일부 지역 그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는 6억 이하의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12평 투룸은 못 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제 왜냐면 공급 원가 네. 때문에 작게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 이제 특례보금자리 나오면서 9억 이하 주택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소진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가격이 비싼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실 방배동이잖아요. 방배동은 지금 6억짜리 빌라 못 짓죠. 뭐 진짜 그러니까 12평짜리 못 져요. 그렇죠, 못 짓죠. 9평짜리는 그러니까 뭐 작은 네. 1.5룸 같은 경우는 지을 수 그렇죠. 있는데 네. 투룸은 6억 갖고 못 짓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런 지역들, 요렇게 된 지역들의 6억짜리 물건은 제가 봤을 때 한 1년 안에 빠르게 소진되지 않을까. 인기리에. 예, 그럴 만한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 이제 좀 입지가 최상급지가 아니고 상급지들 마포라든지 한강변의 노량지라든지 자양동 같은 경우는 보통 아직도 그냥 5억대 초반대가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인기가 예. 많아지면 5억, 6억까지 가까이 붙는 이렇게 또 올라가는 현상도 벌어질 가능성도 그렇죠. 좀 수도 많이 있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비아파트는요 이 실사용 면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전용이 24평이냐 전용이 18평이냐 따라 가지고 실제 면적은 33평, 그다음에 18평은 실제 면적은 24평 베란다 포함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다 정해져 있어요.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확장이나 이런 거 포함 딱 돼 있는데.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하고 상관없이 실사용 면적이 2평이냐 3평이냐 1평이냐에 따라서 실제 10평 쓰냐 11평 쓰냐 12평 쓰냐가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같은 투룸인데.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용 면적 9평에다가 확장해서 12평짜리 투룸을 짓는 게 맥심인데
그 맥시 13평까지 맥심인데 여기 얘네들이 지금 공급가가 되게 지금 비싸잖아요. 근데 가격 거래되는 금액이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6억 강남이나 이런 데는 얘네들이 6억 이상 6억 이하로 공급 못 하거든요. 원가가 7억 이상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이제 아예 공급이 안 된다면 그렇다고 강남은 또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10평에서 9평짜리가 공급될 거다. 그러니까 1.5룸들이 많이 공급될 거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투룸에 대한 어떤 희소성 이게 굉장히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점점 이제 주택들이 입지 좋은 데서는 점점 더 그러니까 6억이 엄청난 점점 기준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뭐 주택 형태에 대한 기준이 됐든 가격에 대한 기준이 됐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정부 취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근데 이제 우리 또 국토부 장관은 그것도 작은 집을 좋아하세요. 뭐 도시형 생활체계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10평이면 어때?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요 개선 왜냐면 저는 6억이라는 기준이 지금 전용 면적 그 60제곱미터 이하는 잘 한 거잖아요. 그렇지. 어차피 60제곱미터 이상 지은 경우 많지 않으니까 1인 가구가. 근데 이제 가액이 6억이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구시대 가격이지 않나. 그러니까 서울에 8억까지는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서울 토지 가격을 잘 모르셔서 하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공사비 같은 경우야 뭐 국토부에서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토지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산발적으로 원체 가격들이 다 일단 천차만별이니까. 이게 주택가의 자체는요. 지금 6억 원이라는 건 심리적인 지금 마지노선이에요. 예. 그죠. 만약에 이게 또 여기서 당장 지금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쇼에 대한 대책이 나왔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8억 9억으로 가게 되면 또 부자 감소 8억 9억짜리가 서민주택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등록 임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등록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등록 임대 기축이 또 그러니까 예. 기존 지금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지금 해당되는 모든 것들이 주택수 제외가 신축만 해당되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기축도 해당이 되잖아요. 예, 상관없습니다. 기축이라고 하는 예. 기존 주택. 그러니까 과거에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입임대주택사업자 같은 경우는 기축 안 해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바뀐 게 기축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근데 대신 임대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네, 그렇죠. 임대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인데 장기 임대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6년. 네, 4년짜리나 5년짜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6년짜리가 지금 이렇게요. 예, 6년짜리 이렇게 하니까 어쨌거나 6년 정도로 뭐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10년과 6년은 하늘과 땅 사이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등록 임대사업자는 뭐 정리를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주택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제적인 혜택, 세제 혜택 부과될 거고요. 뭐 양도세 감면이라던가 이런 혜택들이 부활이 될 것 같고 이 주택임대사업자한테 지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굴레를 씌운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기등기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보증보험 사실은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이 제일 안전한 물건이거든요. 사실 제일 힘들게 했지, 근데. 제일 안전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물건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세 사기가 일어날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시가격 126% 무조건 공시가격 좀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아니면 시세 반영을 하는 선에서 이 등록 임대사업자가 좀 다시 또 세제 혜택이 부활되는 쪽으로.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지금 정책 자체는 다주택자를 지금 더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들이 다시 좀 부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공급을 활성화시키니까 목적이 그러니까 되게 이거를 하려고 하는 취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적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아파트 공급 부족량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아파트 공급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비아파트 공급이 많아지려면 아셔야 되는 게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한 채 두 채밖에 안 사요, 집을. 근데 임대사업자들은 집들 많이 사잖아요. 그렇죠. 한 번 사면 5개, 10개, 20개. 뭐 기업 임대 같은 경우는 100채, 200채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사야지 더 많이 진짜 때려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공급이 활성화돼야지 전세가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냥 시장상에 맡겨두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온 정책이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많이 살 수 있게끔 만족할 만한 정책인가? 이게 이제 궁금하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개인적으로. 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깡통전세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깡통전세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 채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주임사들 중에서는
이 보증금 위반한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대요. 없어요. 국토부 자료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실상 되게 건실한, 선량한. 건실하면서 선량하면서 어떻게 보면 임대시장에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도 거죠. 화가 나네. 네. 왜냐면 임대사업자도 죄가 없는데. 그렇지. 근데 이분들한테 너무 같이 이렇게 싸잡아서 욕먹은 그렇지 거잖아. 안 좋은 굴레를 씌워놨기 때문에 앞으로 주임사에 대한 혜택을 좀 더 아니, 많이 주지 않을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요. 세제 혜택이 부활된다가 아니라 뺏어갔던 거 다시 줘야 되는 거예요. 뺏어갔던 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장기 임대 등록을 하겠다는데 의무 기간 지금 10년이잖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6년이다. 그러니까 예라고 써 있어요. 그 6년을 확정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 이제 세제 혜택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하겠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부활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좀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이거. 네, 이건 좀 디테일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합리적 수준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줬던 혜택은 좋았. 그죠. 줬던 거는 다 주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양도세 감면 혜택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감면 주택수, 그러니까 거주주택 비과세 뭐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네. 그러니까 장특공도 장특공인 거죠. 똑같아요. 근데 의무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의미가 없는 게요. 네. 지금 2주택, 3주택이라도 어차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다 줘요. 예, 어차피 지금 다주택자도 지금 장기보호 특별공제 다 주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장기보호 특별공제 주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장기보호 특별공제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그냥 플러스 뭐 장기보호 특별공제 내가 어차피 추가 10%더 뭐 그렇죠. 완화 이런 지금 것들. 뭐 15% 오케이. 지금 다주택자는 15년에서 지금 30%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거기다가 플러스 10이나 20%를 더 주는 조건으로 근데 이거를 예. 우리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그럼 임대사업자한테 막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차별적인 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임대사업자들은 대신 그만큼 주변 시세보다 낮은 세를 놓고 있어요. 그렇죠. 한 그게 마이너스인 거죠. 나는 세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월세나 전세를 5억에 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주변 시세 대비 한 4억이나 3억 5천밖에 못 놓는 거죠. 3억 5천 정도 네, 있는 거죠. 3억 5천. 예, 그 그러면 정도. 상대방은 되게 그 선량한 임차인은 싸게 하는 거잖아.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 1억 5천을 양보하는 거 많지, 임차인들은 미리 받는 거고, 그렇죠. 이 임대사업자들은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6년 후에, 그것도 매도할 10년 때. 후에 매도할 때 네. 이렇게 받는 거니까 이거는 잘못된 혜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거는 이 월세에 대한 혜택을 좀 줘야 돼요. 월세를 받아 세금 맞습니다. 넘어야 내고 맞습니다.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 사업소득세. 예, 예. 사업자로 본다라고 하면 사업소득세에 대한 정당한 법인세 같이 그냥 일정 부분만 내면 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그런 따지면 이제 제도가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인하를 해줘야 되지 이런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업적인 거를 원래 인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전에 주택임대 사업자 건강보험료 감면 조건 있었어요. 감면 조건 있었죠. 근데 없어진 과거에는. 거죠. 예. 예, 없어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대책이 임대 사업이 이제 개인 임대가 있고 기업 임대가 있잖아요. 네. 이제 기업 임대라고 하는 거는 회사나 네. 채권을 모아서 리츠를 모아서 이제 뭐 건설 아니면 임대. 어떤 기업이 한다든지 네. 이제 이런 임대가 있는데, 이 기업 임대를 하게 되면은 이 개인 임대보다도 훨씬 규모가 커져요. 이분들은 100채, 200채, 뭐 500채까지 사가지고 직원을 늘려서 하거든요. 네. 이러면은 도심권이라든지 몇몇 업무타운 쪽에 이 오피스나 이런 미분양 났던 것들, 그런 부지들이 순식간에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기업이 살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이 기업 임대를 지금 손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급량이 굉장히 딸릴 수도 있어요. 부지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PF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PF를 지방은 어떻게 하든 미분양을 해소해서 PF를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서울의 PF 같은 경우는 아파트 PF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 왜냐 아파트는 부지가 없어서 지금 난리니까. 근데 오피스텔 부지 같은 경우는 분양이 안 되니까 사업을 못 하니까 계속 이자만 쌓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파트 부지보다 오피스텔 부지가 PF 이자가 훨씬 세거든요. 특히 브릿지론 이자는 되게 세요. 그러면은 그런 자리들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기업 임대를 풀어준다고 한다면 이 토지가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오피스텔 부지가 400억이면은 400억인데 이게 이제 이자나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붙었어요. 그럼 500억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PF 지금 쌓인 업체에서 500억에 팔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이거 400억의 땅을 내놨단 말이에요. 자기가 상금액으로. 네. 그러면 이 기업은 100억이 마이너스예요. 그렇지. 근데 이게 400억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기업 임대를 살려주면은 얘가 400억에 팔려요. 그얘 절대 500억에 안 팔려요. 그러면 100억 마이너스를 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그게 될 걸로 같아요. 아니 이번에 지금 기업형 장기 임대 활성화 시킨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에 지금 이제 브릿지에서 지금 본 PF 못 가는 현장들이 많거든요. 해봤자 뭐 사업성도 안 나오니까 본 PF도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기업형 장기 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땅들이 이제 소진이 좀 되겠죠. 왜냐면 기업들 예. 중에서 잉여자금이 사실상 많은데 지금 투자를 안 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거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본인 얘기신가요? 아니. 저희 회사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회사들이 많다. 본인 얘기 같은데요. 네. 돈 좀 빌려주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 기업형 임대를 해야겠다 나도. 그다음에 이제 지방 PF 문제가 이제 지방 미분양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주택수 산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특례 적용.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수 제외는 하지만 그 세금에 대한 양도세나 세금에 대한 특례는 적용 안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1주택자에 특별하게 혜택은 주지 않겠다. 네, 네. 근데 이제 지방 미분양 같은 경우는 그 특별한 혜택도 주겠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방 미분양을 좀 더 그러니까 심각하게 보는 우리 거죠. 예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뭐 우리 2013년도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주택 박근혜 정권 때. 예, 조특법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오늘 또 발표가 된 거죠. 같이. 그러니까 이게 나는 좀 아쉬운 게 이걸 보면서도 왜 이걸 인제했을까? 짓다가 부도난 회사들도 있잖아요. 짓다가 부도가 나면 그 회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하청업체부터 시작해서 분양받으신 분들이 있잖아. 계약금, 중도금, 대출까지 받으신 분들까지 줄줄이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시장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과거에 정말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특법 같은. 이제 그런 사례들을 들어서 뭐 5년 동안 그러니까 뭐 중고금리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과거 뭐 1년 전에 2023년 뭐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서 빼주고 그리고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준 정책만 했어도 제가 봤을 때 사실 이 중고금 미분양 지방이 이 정도까지는 안 갔을 것 네. 같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2011년도하고 13년도에 이걸 어떻게 했냐면 악성 미분양 있죠. 그죠. 아까 네. 정부에서도 미분양은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게 안 봐요. 근데 악성 미분양 지어놨는데 안 팔리는 거는 왜냐면 PF 미분양일 때는 PF에 이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그 돈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준공 때까지는. 준공이 나고 나서는 이때는 은행을 다시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회사에서 이 PF 이자를 갚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일정 해주지. 부분을. 안 해주지. 근데 그쪽에서 어느 정도 기간 해줘. 6개월 정도나 뭐 이렇게 해주는데 그 이상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회사에서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때부터 잘못한 이자를 못 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2011년, 13년도도 악성 미분양이 어느 정도 쌓였을,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 저도 이제 제가 그 시장에서 계속 방송했으니까. 11만 채인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11만 채가 아마 지금이 11년도고 10만 채거든. 지금 지금 그러니까 이제 10만 채 그거는 거의 미분양이고 네. 악성 미분양이 아마 재고. 6만 채인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거지. 근데 지금은 악성 미분양이 만 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해주기에는 개연성이 그때 6만 정도나 6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10몇 년 됐으니까 10년 됐는데 아마 그 정도 수준 5, 6만 그 이상 수준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악성 미분양 만 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도세 감면이 제대로 나오는 거는 아마 좀 악성 미분양이 조금 더 쌓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좀 개연성이 튀어나오지 않는데 아니 그 전에 PF 위기가 더 심각해지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PF 위기는 생각보다 많이 심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준비를 워낙 오래 시간 했으니까. 그러면 악성 미분양이 조금 더 쌓여야지 이 지방의 어떤 양도세 감면까지 가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 그 지방은 예.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해주면은 너무 우리가 섣부르게 조금 더 시간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기간을 정해서 양도세 감면 난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해주면 되게 좋죠. 근데 우리가 네, 과거에도요 양도세 감면 혜택이 거의 뭐 7개월 단위, 1년 단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 딱 그렇게 기간을 정할 거라는 거죠. 그쵸. 제 얘기는. 그래서 그것들은 한번 한시적으로는 좀 한 지역들로는 좀 심각한데 이런데 인구 감소죠. 뭐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조금 더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네. 두 분이 또 저기 스크린 예약하셨다면서요? 되게 그래서 이제 또 가보셔야 되니까 예약 시간을 해도 안 갖고 지켜야죠. 왔는데. 예약 시간 지켜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024년도 저희가 이제 어쨌든 1월 10일 날 오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이 발표했잖아요. 예. 그러면 요 영향을 토대로 예. 중요한 전망하고 이런 지역은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지역은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를 조금 약간 얘기를 해주실 거. 누구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어차피 길게 하실 거잖아요. 짧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황현 대표 길게 하시니까 먼저 하시죠. 기다리기 지루하시니까. 네. 아니 뭐 먼저 하시든가 이렇게. 예.
일단은 저는 아까 뭐,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생각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이제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들도 이제 댓글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대한 대책은요, 수요에 대한 대책이 처음 나온 겁니다. 재건축이라던가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일단은 뭐 안 받아도 일단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노후도 요건이 완화가 됐다라는 거는요, 지금 정비사업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재작년, 작년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지로 선정되고 지정된 지역들은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런 선정되고 지정되는 지역들이 더 많을 거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저층 노후 주거 지역을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층 노후 주거 지역이라고 해서 다 돈이 되는 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원가가 상승해서 판매가를 올릴 수 없는 지역이라면 사실은 또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입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입지 좋은 저층 노후 주거 지역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분들 많잖아요. 저희 채널 자체가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뺏어갔던 거, 원래 줘야 됐던 거, 예, 뺏어갔던 거를 다시 지금 복원을 할 거다. 예, 그래서 조금 지금 어려우시더라도 조금만 더 좀 인내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꾸준하게 뭐 한강변 라인 가장 좋죠. 우리가 이제 어찌됐던 도심 재개발의 중심, 입지가 가장 좋은 지역은 또 용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시나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이라던가 아니면은 정부에서도 이제 뭐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여기가 앞으로 이제 국가 상징거리로 또 개발이 되면서 앞으로 용산 민족공원,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 지금 마스터 플랜 나올 거예요. 지금 들어갔어요. 예, 지금 이제 정비구역 지정 지금 이제 네.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게 들어갔으면 거의 확정이라고 1월 달 내로 나오게 되면 아마 마스터 플랜까지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근데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비창 부지나 어떻게 보면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가장 큰 이제 개발의 양대 축이잖아요. 근데 얘기가 용산 민족공원이나 국제업무지구 얘기 나왔을 때는 가격이 항상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 지역, 예, 이런 지역은 항상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총 정리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저층의 노후 주거 지역들 중에서 입지가 좋은 지역, 그러니까 그렇죠. 아파트가 좀 비싼 지역들, 비싸질 지역들, 그런 지역들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지역들이라는 용산이라든지 한강변 쪽, 그런 거 위주로 네. 도심 쪽, 이런 쪽으로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창래 대표님이 정리해 주셨고, 우리 황현 대표님은 같은 생각이신가요? 비슷한 생각인데요. 기다리다가 울려가지고. 좋습니다. 자,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대한 지금의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 방향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지방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서울은 앞으로 10년 동안 입주 물량 자체가 없다라는 게 방향성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5, 6년, 장기적으로 10년. 그러니까 정부가 국토부 장관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서둘러서 공급에 대한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입주 물량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면 앞으로 입주가 될 것들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 그럼 그거는 재개발, 재건축이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 거고,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와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 거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제가 봤을 때 오래 못 이제 청약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게 올해 내년 청약 물량이 거의 마지막 청약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약 통장이 있어도 쓸 일이 앞으로 없다. 그러면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희소성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입주권에 대한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개발이 되는 쪽과 안 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시선을 나눠봤으면 좋겠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1등이 저는 교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GTX 라인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투자 유망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뭐 한강변, 용산 너무 뻔한 지역, 너무 좋은 지역들이고, 그러니까 용산이 뜨면 같이 움직이는 지역이 있어요. 남산 주변 지역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남산 고도 제한 완화라든가 또 남산 회원동이라든가 도선동 같은 경우는 종상향이 거의 확정됐잖아요. 이런 지역 주변 남산에 있는 저층주택가, 그리고 남산 저층주택가와 함께
같이 이어지는 게 이제 도심의 녹지축이잖아요. 이제 창덕궁부터 시작해서 세운상가까지 이어지는 이런 지역들, 청계천 주변 지역이라든가 동대문, 왕십리, 청량리 이런 거 동북권에 있는 재개발 지역 이런 지역들도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서울 안에 이제 GTX A 노선이 개통이 되잖아요. GTX A 노선이 개통됐을 때 제일 수혜를 저는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 GTX A 노선이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우수한 지역인데 그중에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은평구 지역이에요, 사실상. 은평구 연신내역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가 올해 가장 크게 이슈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개통하면서.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앞서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럼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좋아지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한강변이나 이런 데 재건축이 굉장히 비싼데 노원구라든지 외곽에 있는 재건축들 6억대 미만, 5억대들은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도 좀 혜택을 볼 건지 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30년 되면 재건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30년 돼서 재건축을 할 수 있다면은 25년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5년 걸리니까. 네. 그러면은 30년 된 것만 보는 게 아니고 20년 차, 25년 차 된 아파트들도 반사이익을 많이 볼까? 이런 아니.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예 15년 차 된 거 사느니 그럼 20년, 25년 된 거 사는 게 더 낫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함정을 알으셔야 돼요. 함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정책도 어떻게 보면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파트 이제 준공된 지 30년 차 되면 안전진단은 상관없이 재건축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재건축이 할 수 있는 애와 재건축이 실제로 실행되는 애는 틀리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긴 해. 근데 얘가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서 이번에 뭐 노원구 사계주공 같은데 분담금 문제로 파급 효과가 되게 크잖아요. 뭐 재건축 하네 안 하네 지금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5단지. 네, 그러니까 5단지 같은 경우 그런 것처럼 재건축이 무조건 얘가 가능성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셔서 만약에 분석이 내가 힘들다 여기 세 분 전문가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지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적으로 대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향후에 좀 보실 줄 아신다면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친구들에 대한 옥석이 가려지는 앞으로 5년, 6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